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주부입니다. 살다 세상에 이런 시누이들이 있을까요? 늘 사사건건 간섭에 험담은 기본이고 저는 시누이들의 항상 씹히는 대화거리였나 봅니다. 지금 이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의 대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게 남매로 자랐던 저는 언니들이 생기는 것 같다 설레었는데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시어머니와 7명의 시누이랑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계속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딱 저희 시댁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의 몫까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렸던 남편을 보살피는 일은 누나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누나들이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딱 거기까지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누이들과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시누이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이렇게 대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이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변함도 없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도를 넘더군요. 특히 큰 시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큰 시누이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가 시누이 많으면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누이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데 설마 결혼했다고 미워하겠어? 힘들 땐 바보같이 참지 말고 너도 싸워. 농담이 아닌 진지하게 말했던 친구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살아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명만 저보다 어려서 큰 문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려서일까요? 가식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시누이들을 언니들이다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언니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요. 언니들이 여러 명이 생기는 것 같아 마냥 들뜨고 흥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진하게도 정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늘 시댁 가족들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시댁 식구들 있는 곳에서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지적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얘기해야 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시누이들을 안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배가 불러 이번 김장은 못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서 아니 너만 애 낳니? 부터 시작해서 그럼 김치는 못 주니까 김치 가져다 먹지도 말고 사다 먹어 등등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엔 어머님께서 그럼 몸 무거운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늘 어머님을 조종하는 시누이들이 이번에도 나섰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고 전 멍하니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대로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제가 순진했었고 남편 말을 그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와준다던 남편은 김장 때 잠만 냅다 자고 자는 남편을 깨우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자겠니? 내버려 둬라 더 자게 하시고는 어머니는 말로만 김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절인 배추가 있어서 덜 힘들지만 예전엔 대부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했던 터라 남편의 도움 없이 만삭인 내가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김장하다 쓰러지고 말았네요.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고는 근부영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 산모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위험한 상태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근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했으니 그때 제 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혈압에 아기도 내려와도 너무 내려와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조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야 남편은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깨우지. 왜 혼자 미련을 떨었어?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 몸 상태를 누누이 얘기했고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남편 새끼를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있고 남편 새끼 뺨을 욕과 함께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 새끼 미안했는지 맞고 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아차 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발대발하시며 하신 말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애미 앞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냐? 정말 유난을 떠는구나. 우리 옛날에 배불러서 애없고도 김장을 했고 밭일에도 암시렁 안 했는데 진짜 별나. 도대체 잘하는 게 뭔지? 하시면서 꾸짖는데 정말 눈물만 계속 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서더니 동생이 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욕하고 때려?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란 것도 화가 나는데 네가 손을 올려? 병실에서 난리 한바탕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들 놀랐는지 한두 명씩 제 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고 친정에서 조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참고만 살 수가 없겠더군요. 시누이와 저 사이에서 자꾸만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으면 더 부풀려서 시누이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것을 제가 바꾸어야 살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먹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큰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사건들을 기죽지 않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었어? 난 엄마 말만 듣고 오해가 있었네? 하시는 거예요. 전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병원 사건 이후로 더 사사건건 참견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구를 다 새 걸로 샀는데 그것도 오셔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왜 멀쩡한 걸 두고 새로 샀어? 돈지랄이야.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나도 하나 사줘. 이게 집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까? 병원 사건도 있고 해서 껄끄러워서 저는 큰 시누이를 자주 보고 싶지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장가보낸 엄마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나 뭐래나.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남동생 보고 싶어서 이사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시누이와 그전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멀리 가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 시누이가 이사를 집 근처도 아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누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요.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며 옳게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 애아빠랑 애들 보낼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애 챙기랴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시누이 가족까지 챙기다 보니까 신랑과 싸움은 더해갔지요. 남편한테 누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해주면 안 돼? 하니 남편은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릴 때부터 누나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상처 주는 말 못해. 매정하게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럼 누나 가정 챙기는 거 자기가 하던가 왜 자꾸 내가 챙기게 하고 자긴 쏙 빠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시누이 일로 둘이서 싸우고 살림 때려부수고 난리가 났네요. 늘 우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랑 인해 오해 생긴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애도 힘들 것 같아 용기 내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형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제가 형님 몸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왜 전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형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위아래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흥분한 신우이를 진정시키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더 힘을 주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더라고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살려고 저도 형님 머리채를 똑같이 비틀어서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머리채를 더 심하게 흔들었네요. 진짜 신우이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 반짝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 겁니다. 너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디서 위아래 없이 죽을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잡고 있는 신우이 머리끄댕이를 방바닥에 밀쳐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이란 인간이 무조건 신우이 편만 들고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손찌검을 한 걸 생각하니 분해서 그때 저도 남편 사대기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또 때리려 하길래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가스 밸브를 열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가위로 밸브 밑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고무호스를 잘랐더니 치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저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죽어! 다들 놀랐는지 모든 상황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들 내 눈치만 보다가 신우이는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도망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가더군요.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난 당신같이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신우이만 생각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도 놀랬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빌고 그리고 저도 엄마인지라 방에서 나온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조건도 걸었습니다. 2번 다시 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신우이 편만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며칠 후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신우이가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채기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못된 신우이들을 안 보고 삽니다. 가족 행사 있어도 저는 안 가고 남편만 참석하다 보니까 등 돌리고 산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도 신우이들은 제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들한테 잘해도 그렇게 흉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던가 말든가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저희의 큰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신우님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다니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더한 꼴 안 보시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때 사건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애도 고모들이라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 앞이라 말을 안 하지만 어릴 적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애도 저에게 엄마 탓 아니야 라고 힘을 주네요. 이 말이 어떠한 위로보다 몇천 배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지난 제 일을 글로 적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긴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조금은 철없고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보낸 후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38살 예비 엄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외동이었던 저를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이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든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제가 중학교 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IMF 즉 1997년 외환위기 때였고 저희 아버지의 사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넓은 집에 살면서 가정부와 운전기사까지 썼던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고용된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저의 평수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60평이 넘는 집에서 살다가 반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그저 그 상황이 싫기만 했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무너진 사업으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음식점에 찾아가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며 돈을 벌었고 아빠는 인력업체에 나가 땀 범벅인 상태로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왜 그렇게 믿고 화가 났던 건지 저희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하시는 아빠를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도 한번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와 아빠도 그런 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올 시간만 되면 먼저 자겠다고 눕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빠가 일을 나갔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경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오니까 힘들지? 갑자기 왜? 솔직히 힘들지. 엄마는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의 가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억울하지 않아?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힘내보자. 아빠도 집에 오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어린 나이여도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낸 목적이 아빠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됐는지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빠한테 먼저 다가가 보라는 거야? 아니, 아빠가 힘들어도 가장이니까 티를 내지 못하는 거 알잖니. 엄마는 그런 뜻에서 엄마가 말하는 것을 끊고 저는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땀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날 일찍 퇴근하게 되었던 아빠는 문 앞에서 저희가 한 대화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뱉고 난 뒤 저는 먼저 자겠다고 누웠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제가 자고 있는 줄 아셨는지 엄마는 제 뒤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돈을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에게 엄마와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힘들게 일을 하고 온 아빠가 오고 나서 저는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오늘은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고 가더라. 진짜 지긋지긋해.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저희의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다음날 조금 많은 돈이 주방에 올려져 있었고 오늘부터 아빠가 많이 바빠서 오기 힘들 거야 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없던 저는 그저 눈앞에 있는 돈에 기뻤고 행복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 때 보태기 위해 아빠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아저씨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와 더불어 아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예전처럼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시절을 지나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시부모님은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종짓돈을 꺼내 저에게 주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모아둔 돈 있어요. 이 돈으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상받고 조금이라도 쉬어.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엄마 된 도리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크면서 하고 싶은 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생각하면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저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비어있을 아빠의 자리를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아빠를 찾기 위해 주변 어른들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면서 아빠의 행방을 여쭤봤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혹시 아빠가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라고 저희 집 주소와 번호를 항상 남기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전화는 꼭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최희경 씨 전화 맞나요?
네, 제 기억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아빠인가 싶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잊혀질 정도로 결혼식 준비에 바빴을 때 휴일이 찾아오게 되었고 엄마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택배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웬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아빠인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본 아빠의 모습은 많이 헬스케진 모습이더군요. 너무나 놀랐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아빠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보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온 엄마도 깜짝 놀라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빠를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저희는 아빠가 사라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하면서 살고 계셨는지 물어보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아빠는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엄마와 저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를 먹여 살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빌렸던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아빠한테만 찾아오던 조폭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곤 더 이상 저희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받은 돈에서 제가 나중에 결혼이라도 할 때 보태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을 집에 두고 나간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떠난 아빠는 저희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는 성실하게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사실 돈은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 저희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고 알아낼 방법도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몇 달 전 제가 찾아뵀던 어른 중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 번호와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께는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는 계속 제 소식을 그분을 통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찾아간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런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술을 먹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들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관심도 가져본 적 없었던 복권집이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 사서 당첨이라도 되면 당당하게 우리 딸에게 연락해서 결혼 자금으로 보태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복권을 5개나 사서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복권 번호를 확인하던 도중 5개 중 4개가 꽝이길래 내가 미쳤지 돈 날릴 게 뻔한데 복권을 샀네 하면서 마지막 종이를 확인하는데 글쎄 1등이 당첨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을 계속해봐도 1등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드디어 우리 가족을 호강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네 농땡을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날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저희만 생각하며 견뎌주었던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속상했어요. 빈털터리로 찾아오셨더라도 저희는 아빠를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듣고는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와준 그날 저희는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학창시절 아빠의 모습도 싫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나는 땀 냄새도 싫다고 한 것을 아빠가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계속 바래왔던 함께 울고 웃는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얼마 뒤 만들어질 제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찾아와준 아빠 덕분에 결혼식 부모 자리에는 아빠, 엄마 두 분 다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빠와 엄마는 복권에 당첨되고 받은 돈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평생 일만 하고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께도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나서 참 속상했는데 이젠 저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딸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제 남편이 아빠처럼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서 참 행복하네요. 저희 가족에게 찾아와준 이 안정감과 행복이 평생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저의 아이가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